나 합격했어요. 서울 법대. 정말 합격했어요. 내 피와 땀이 서린 외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뒤에서 들린 묵직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검은 정장을 완벽하게 갖춘 70대 회장과 우아한 부인이 꽃다발을 든 채 묘비 앞에서 돌처럼 굳어 있었다. 회장님 같은 압도적인 위엄을 가진 그 노부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합격증과 묘비를 번갈아 훑었습니다. 나는 묘비에 기대어 울던 초라한 남학생이었고 그저 국밥집 이모에게 감사하는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모는 누구이며 이 노부와 나는 대체 무슨 관계일까?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마다 좋은 일, 편안한 일상과 따뜻한 순간들이 머무르시길 진심으로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4시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시계를 더듬거리며 껐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천장이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1.5평짜리 고시원 방. 창문 하나 없는 이 작은 공간이 민준의 전부였습니다. 민준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가 익숙했습니다. 벽지 구석구석에 번진 검은 얼룩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는 눈살이 찌푸려졌지만 이제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 현실이구나. 민주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아마 폐지 줍는 50대 아저씨일 겁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민준도 곧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은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좁은 공간에서 몸을 비틀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팔꿈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파서 잠깐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것도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러 복도 끝 공용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거울 속 민준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대학 합격자 발표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들어 얼굴을 닦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최선을 다했잖아. 민주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온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컴퓨터가 부팅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주소를 2번이나 잘못 쳤습니다. 3번째 시도 끝에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합격자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험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떴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숫자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조회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떨어졌다면? 그럼 또 1년을 더 준비해야 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로딩 표시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3초가 30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떴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했다. 작은 목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민주는 모니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기쁨이 밀려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거나 눈물을 흘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찾아온 건 공허함이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좁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축하해줄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곰팡이 냄새만 가득한 1.5평방에 혼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허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합격했어. 드디어 해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기쁨보다 슬픔이 먼저 찾아올까? 잠시 그렇게 앉아 있다가 민주는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이모. 국밥집 이모. 그분께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였습니다. 항구시장 골목 안쪽에 작은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간판도 낡고 가게도 허름했지만 그곳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 주인 아주머니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처음 그 가게에 배달을 갔을 때였습니다. 민주는 배달료를 받으려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아주머니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빛만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학생, 밥은 먹었어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아침을 거르고 나왔습니다. 돈을 아끼려고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국밥 한 그릇을 담아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끈한 국밥이었습니다. 공짜예요. 얼른 먹어요.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이러시는 걸까?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사양하기도 어색해서 그냥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국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국물이 몸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이후로 민주는 일부러 그 국밥집 근처에 배달이 있으면 자주 들렀습니다. 아주머니는 민준을 볼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가끔은 반찬 하나를 더 싸주기도 했고 배달이 없는 날에도 들르면 국밥 한 그릇을 내주곤 했습니다. 이모,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돈을 내야죠. 민준이 말하면 아주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먹어요. 아줌마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아주머니의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게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시원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배 든든히 채워라. 힘내라.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민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글씨체 국밥집 계산대에서 본 메모장 글씨와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봉투가 왔습니다. 또 그 다음 달에도 왔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필체로 쓰인 쪽지와 함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이모가 보내는 거라고. 민주는 국밥집을 찾아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모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익명으로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는 그냥 받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모의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꼭 좋은 대학에 가서 이모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합격 통지를 출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시원 1층에 있는 공용 프린터로 내려갔습니다. 종이 한 장에 합격 화면을 출력했습니다. 손에 든 종이를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모한테 가장 먼저 보여드려야겠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면 됩니다. 민주는 방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구두 뒤축이 많이 닳아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합격증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시원 문을 나섰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항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 민주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모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기뻐하실까? 칭찬해 주실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엔 공허함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와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생선 굽는 냄새, 상인들의 호객 소리. 민주는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국밥집은 골목 안쪽 모퉁이를 돌면 나타납니다.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멈춰 섰습니다. 국밥집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간판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문이.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천천히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에 손을 대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도 의자도 부엌 기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는 어디 가신 거지? 왜 가게를 닫으신 거지? 민주는 황급히 옆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반찬 가게였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김치를 담고 계셨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민준이 다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에 국밥집 아시죠? 거기 주인 아주머니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현미 씨 말이구나. 안 됐지. 몸이 안 좋아지셔서 가게 정리하고 시골로 가셨대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응. 6개월 전쯤부터 그러셨나 봐. 자주 병원 다니시더니 결국 가게를 닫으셨어. 시골 요양 간다고 하시던데. 6개월 전. 민주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개월 동안 이모가 아프셨다는 걸 왜 몰랐을까? 왜 말씀 안 하셨을까? 그럼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그건 나도 모르겠네. 갑자기 떠나셔서. 민주는 비틀거렸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국밥집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합격증이 느껴졌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자랑하려고 왔는데, 이모는 어디 가신 거예요?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국밥집 문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정말 끝인가요? 이모를 다시는 못 보는 건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합격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는 이미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보니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이 힘들었습니다. 3층까지 올라오니 숨이 찼습니다. 복도를 지나 자기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뭔가 발에 걸렸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봉투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밀어넣은 듯 했습니다. 누런색 봉투, 익숙한 봉투였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빨리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침대에 앉아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민주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익숙한 삐뚤빼뚤한 글씨체였습니다. 이모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민준아, 내 합격 소식은 하늘에서도 들을게. 이제 혼자 서는 연습을 하렴.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늘에서 듣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혼자 서는 연습. 하늘에서. 아니에요. 설마.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이모가 돌아가셨다는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손에 든 편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마지막 편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다시 살폈습니다. 봉투 뒷면을 뒤집어 봤습니다. 구석에 희미한 도장 자국이 보였습니다. 빨간 잉크가 번져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동백요양병원.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요양병원이요? 이모가 병원에 계셨던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도장 부분을 문질러 봤습니다. 주소도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항구 외곽. 민주는 그 주소를 외웠습니다. 내일 당장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모가 어떻게 되신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모는 지금 어디 계실까? 정말 아프신 걸까? 아니면 이미. 그 생각은 하기 싫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민주는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봉투와 편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버스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버스가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서 항구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주소를 찾아 걸었습니다. 주변은 한적했습니다. 건물도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니 하얀 건물이 보였습니다. 동백요양병원.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이 깨끗했습니다. 정원에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병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간호사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기요. 민준이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김현미라는 분을 찾는데요. 여기 계셨나요?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가족분이세요?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분이었어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이예요. 많이 도움을 받았던 분이에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김현미 환자분은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췌장암 말기셨어요. 오시고 6개월 정도 투병하셨는데 더 이상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이모가 3개월 전에.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편지는 언제 쓰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신 건가요?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혹시 장례는 어디서 치러졌나요? 묘소라도 찾아뵙고 싶어서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항구시립 장례식장에서 하셨고요. 묘소는 청송공원묘지래요. 근데 이상한 게 간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요? 환자분 본명이 김현미가 아니었어요. 김서연이셨어요.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민주는 메모했습니다. 청송공원묘지, 김서연.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간호사에게 인사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민주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청송공원묘지. 그렇게 비싼 곳에 이모가 묻히셨다고요? 시장에서 국밥집 하시던 분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미스터리였어요.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청송공원묘지로 가야겠어요. 이모의 묘소를 찾아가야 해요. 그래야 진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청송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어요.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청송공원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큰 돌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공원처럼 보였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서연이라는 분 묘소를 찾는데요. 병원에서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두꺼운 장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름들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김서연님, 여기 계시네요. 구역은 가동 15번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 그쪽은 특별구역이에요. 가장 좋은 자리죠.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 15분 정도 걸릴 거예요. 민주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포장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묘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보였습니다. 꽃들도 신선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경사가 제법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올라갔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드디어 가동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번호를 확인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10번, 11번, 12번. 묘비 옆 작은 표지판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5번을 찾았습니다. 멈춰섰습니다. 묘비는 검은 대리석이었습니다.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앞에는 꽃병이 놓여 있었고 하얀 국화가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누가 최근에 다녀간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묘비에 다가갔습니다. 글자를 읽었습니다. 김서현. 병원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이모가 맞나 봐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 45이었네요.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국밥집에서는 김현미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비싼 묘지에 계실까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묘비를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모, 왜 가명을 쓰셨어요? 김현미가 아니라 김서연이셨다면서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가방에서 이모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묘비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합격 통지서도 꺼내 함께 놓았습니다. 이모, 저 법대 합격했어요. 이모가 바라던 대로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닦았지만 계속 나왔습니다. 왜 진짜 이름을 숨기셨어요? 왜 이렇게 비싼 묘지에 계세요? 도대체 이모는 누구세요? 민주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합격의 기쁨, 이모를 잃은 슬픔, 진실을 모르는 답답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묘비 앞에 엎드려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차가운 게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눈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송이였는데 점점 많아졌습니다.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손을 펴서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차갑게 녹아내렸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모.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과 눈송이가 뒤섞였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오는 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분명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와 여자였어요. 남자는 우산을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둘 다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70대 노인이었어요. 흰머리가 많았지만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여자도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민준이 있는 묘소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오더니 민준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어요. 민준도 얼어붙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그들을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얼른 일어났어요. 옷에 묻은 눈을 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자가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당신, 혹시? 노인도 민준을 주시했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놀람과 의문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은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김서연 씨를. 저는 김현미 이모라고 알고 있었는데 본명이 김서연이시라고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어요. 항구시장 국밥집에서요.
이모는 저한테 김현미라고 하셨거든요.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자는 눈물이 고였어요. 현미라고?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모는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학원비도 보내주시고.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노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민준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자네가 그 학생인가? 저를 아세요? 민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 딸이 서연이가 자네를 도왔지.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모가 정말 회장님 딸이었어요? 민준은 노인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인터넷에서 봤던 김대호 회장. 그래, 우리 하나뿐인 딸이었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펑펑 쏟아졌어요. 세 사람의 어깨에, 묘비에, 꽃에 하얗게 쌓였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모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이모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예요. 노인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 읽고 나서 여자에게도 보여줬습니다. 민준이라고 썼네요. 우리 딸이 이 아이를.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을 다시 봤습니다.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노인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똑바로 봤어요. 내가 누구냐?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민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이모한테 도움받았던 학생이에요. 아니야.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까지 했다면 자네는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집으로 가세. 할 얘기가 많네. 눈은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하얀 세상이었어요. 민주는 그 속에서 노인과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점점 더 거세졌어요. 민준의 어깨에도 회장 부부의 우산 위에도 하얗게 쌓였습니다. 집으로 가세. 대호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분들 집에 가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이야기할 게 많아. 여기는 춥고. 어서 가자고. 대호가 민준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집에서 이야기하자. 민주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언덕을 내려갔어요. 눈길이 미끄러웠습니다. 민주는 조심조심 걸었어요. 묘지 입구에 검은색 리무진이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었어요. 회장 부부가 먼저 탔습니다. 민준도 조심스럽게 올라탔어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어요. 민주는 몸을 녹였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 있었거든요. 운전해. 대호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눈 덮인 길을 천천히 달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습니다. 차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큰 저택들이 보였어요. 담장이 높고 정원이 넓었습니다. 한 저택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눈이 잔디밭을 하얗게 덮고 있었어요. 현관 앞에 차가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주는 내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정말 컸습니다. 3층짜리 양옥이었어요. 들어오게. 대호가 앞장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주는 따라갔습니다. 현관홀이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윤이 났어요. 이쪽으로 부인이 민준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큰 소파가 있었어요.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눈 내리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앉게. 대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주는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 부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가사도우미로 보이는 분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민준 앞에도 찻잔을 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마시게. 몸 녹여야지. 부인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대호는 민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슬픔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나? 19살입니다. 19. 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부인의 손이 떨렸어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20살이 되는 건가?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생일이 지나면 20살이 돼요. 생일이 언제지? 3월 15일이요. 부인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대호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제 생일이 뭐가 중요한 건가요?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박 비서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분은 내가 모셔온 손님이네. 서연이를 아는 사람이야. 대호가 짧게 말했습니다. 박진수는 민준을 쳐다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그 학생입니까? 박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 민준이라고 하네. 박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은 안 돼. 나중에. 하지만 나중에라고 했네. 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진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민준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대호는 다시 민준에게 집중했습니다. 미안하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생일을 물어보셨어요. 아, 그렇지. 대호가 일어났습니다. 서재 쪽으로 걸어가더니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테이블 위에 상자를 놓았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보여줬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서연이네. 그리고 이 아기가. 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준이라네. 부인이 대신 말했습니다.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저요? 그래. 자네야. 민준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아기가 저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 서연이는 25살 때 자네를 낳았네. 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이모이. 아들이라고요? 그렇네. 자네는 우리 외손자야. 민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모가 제 어머니라고요?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진수가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려야 합니다. 목소리에 다급함이 있었어요. 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 미안하지만 잠깐만 기다려주겠나? 금방 올게. 대호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수가 따라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은 부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부인이 민준에게 다가와 앉았어요. 민준아, 놀랐지? 부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어떻게 천천히 설명해 줄게. 우리 딸 서연이가 자네 어머니란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눈에서도 부인의 눈에서도요. 서재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수의 목소리가 컸어요. 회장님, 이건 위험합니다. 저 학생이 정말 손자가 맞는지 확인도 안 됐잖습니까? 내가 보니 틀림없네. 생일도 맞고 서연이가 도왔다는 것도 맞아.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DNA 검사라도 해야. 그만하게. 내 손자야. 내가 알아. 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DNA 검사요? 증거요?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대호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박진수도 따라 나왔습니다. 민준이,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다시 만나세. 할 얘기가 많은데 차근차근 하는 게 좋겠어. 대호가 말했습니다. 기사가 집까지 데워다 줄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오게.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자. 민주는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리무진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봤어요. 저택이 멀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외손자라고요? 어머니가 이모였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 부부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눈이 쌓인 길을 걸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내일 다시 가면 모든 걸 알게 되겠죠. 진실을,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면서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10시 전에 회장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눈이 많이 왔는지 마당이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곧 가사도우미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대호와 부인이 앉아 있었어요. 민준을 보더니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왔구나, 민준아. 어제 잘 잤나? 부인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사실 한숨도 못 잤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거라. 대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은 앉았어요. 어제보다는 덜 긴장됐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민준도 한 잔 받았어요. 대호는 민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슬픔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호는 일어났습니다. 서재 쪽으로 걸어갔어요. 잠시 후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테이블 위에 상자를 놓았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사진을 보여줬지? 서연이가 아기를 안고 있던. 네, 기억해요. 오늘은 더 많은 걸 보여주마. 대호가 상자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민준 옆에 앉았어요. 조심스럽게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딸은 자네를 너무 사랑했단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준도 눈물이 났어요. 그럼 왜 저를 버리신 거예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버린 게 아니야. 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우리가 잘못했네. 서연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막았어. 그 사람이 가난했거든. 우리 체면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지. 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서연이는 임신했다는 걸 숨겼어. 우리가 알았을 때는 이미 자네를 낳은 뒤였지. 우리는 서연이에게 선택을 강요했네. 아이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거절했어. 자네를 지키겠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더 심하게 나갔네. 경제적 지원을 끊었어. 서연이는 혼자 자네를 키우려고 했지만 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너무 힘들었나 봐. 결국 자네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그게 20년 전 일이야. 민주는 고아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희미한 기억들, 외로웠던 시간들. 서연이는 그 뒤로 집을 나갔네. 우리와 연락을 끊었어.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지.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10년 전 갑자기 연락이 왔어. 자기가 너를 찾았다고. 항구시장 근처에서 배달 아르바이트 하는 걸 봤다고. 민주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9살이었어요. 고아원에서 나와 여러 집을 전전하던 때였죠. 서연이는 자네 곁을 지키고 싶었대요.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면 자네가 놀랄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국밥집을 차렸어요. 이모로 가장해서.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한테는 자네를 돕고 있다고만 했어요. 학원비도 보내고 생활비도 보내고 우리는 응원했지요. 딸이 조금이나마 행복해 보여서. 대호가 상자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어요. 서연이의 일기장이네. 자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 민주는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내 아들 민준에게. 제목이었습니다. 민주는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오늘 내가 국밥을 먹는 걸 봤어. 맛있게 먹더구나. 엄마가 만든 건데 맛있다고 해줘서 고마워. 민준아, 오늘 내가 시험 잘 봤다고 했지.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민준아, 내가 법관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 눈물이 났어.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하게 컸구나. 페이지마다 민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이 가득했어요. 민준은 울면서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많이 아파.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내가 법대에 합격할 거라고 믿어. 내가 법관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걸 보는 게 엄마의 마지막 꿈이야. 하늘에서라도 응원할게. 사랑한다, 내 아들. 민주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머니였어요. 이모가 제 어머니였어요. 대호가 다가와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부인도 민준을 안았어요.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네, 민준아. 우리가 늦었어. 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자네와 서연이가 고생했네. 용서해주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라고 불러다오.
부인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민준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슬픔, 그리움, 사랑, 후회. 어머니는 버린 게 아니었어요. 늘 곁에서 지켜봐 주셨어요.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사랑, 익명의 편지에 담긴 마음, 모두 어머니의 것이었어요. 민주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를 손으로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졌어요. 이제 어머니의 꿈을 이룰게요. 꼭 훌륭한 법관이 될게요. 민주는 다짐했습니다. 가슴에 새겼어요. 대호와 부인은 민준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민주는 처음으로 가족의 품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비췄어요. 민주는 그 빛 속에서 어머니를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사랑은 남았어요. 그 사랑이 민준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닦았어요. 대호가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얼굴을 닦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부인이 부엌으로 갔다가 물을 가져왔어요.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셔라. 놀란 게 많았을 거야. 민준은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한 잔을 다 비웠습니다. 대호는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안에 든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나왔습니다. 아기 신발이었어요. 분홍색이었습니다. 자네가 돌대던 날 신었던 신발이네. 대호가 신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서연이가 고아원에 자네를 맡기기 전까지 간직했던 물건들이야. 우리한테 맡겼지.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은팔찌였어요. 민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출생 신고할 때 기념으로 만든 거야. 서연이가 자네 팔에 채워줬대. 민준은 은팔찌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지만 곧 손의 온기로 따뜻해졌어요. 부인이 상자에서 두꺼운 앨범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민준아, 이것 좀 봐라. 민준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앨범 첫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어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자네를 임신했을 때야. 서연이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 부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사진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출산하고 찍은 거야. 자네가 태어나던 날이지. 민주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눈부셨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민준의 어린 시절이 나왔습니다. 100일 사진, 돌잔치 사진, 첫걸음마를 배우는 사진. 어머니가 이 사진들을 다 찍으신 거예요? 그렇단다. 서연이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지? 민준의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사진 속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받았구나. 마지막 사진이 있었습니다. 2~3살쯤 되어 보이는 민준이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공원인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고 어머니는 민준을 안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뒤집어 봤어요. 민준이 3살 생일 3월 15일 우리 아들 사랑해.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민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할 얘기가 더 있네.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호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서연이가 자네를 고아원에 맡긴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렸거든. 서연이는 혼자 자네를 키우려고 했어.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지. 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었나 봐. 몸이 상했어. 쓰러진 적도 있었대. 그때 자네가 3살이었지. 서연이는 결국 결정했어. 자네를 고아원에 맡기는 게 나을 거라고.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왜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우리가 잘못했네. 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고집을 부렸어. 서연이가 우리 말을 듣고 돌아오길 바랐지. 하지만 서연이는 끝까지 버텼어. 그리고 결국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대신 말했어요. 결국 우리 딸은 자기 인생을 포기했어. 자네를 고아원에 맡긴 후 10년 동안 연락을 끊었죠. 어디서 뭘 하는지 우리도 몰랐어요. 그러다 10년 전에 연락이 왔다고 하셨죠? 그래. 서연이가 전화를 했어. 자네를 찾았다고. 항구에 있다고.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뻤어요. 딸이 다시 연락한 것도 기뻤고 외손자 소식을 듣게 된 것도 기뻤죠. 그래서 지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단다. 서연이가 자네 옆에서 지키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면 자네가 혼란스러울까봐 이모로 가장하겠다고 했지. 민주는 국밥집을 떠올렸습니다. 작고 낡은 가게, 늘 바쁘게 움직이시던 어머니. 우리가 국밥집 자금을 댔어요. 매달 생활비도 보냈고 서연이는 그 돈으로 자네를 도왔죠. 학원비 봉투도 어머니가 보낸 거였군요. 그래. 서연이가 직접 우편함에 넣었대. 민주는 그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매달 받던 봉투, 삐뚤빼뚤한 메모, 모두 어머니의 것이었어요. 대호가 일기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일기장을 더 읽어보게. 서연이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민주는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중간 부분을 펼쳤어요. 민준이가 오늘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달리는 모습이 기특했다. 비가 와서 걱정됐는데 우비를 입고 있더라. 다행이다. 국밥을 끓여놨는데 들렀으면 좋겠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준이가 오늘 시험을 봤다고 했다. 걱정되는 표정이었다. 국밥을 2그릇 먹었다. 든든하게 먹어야 공부도 잘할 수 있지. 우리 아들 힘내라. 또 다른 페이지였습니다. 민준이가 법관이 되고 싶다고 했다. 가슴이 벅찼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엄마가 잘못 키운 게 아니구나. 비록 멀리서 지켜봤지만 우리 아들은 바르게 자랐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닦았지만 계속 났어요. 민준이가 오늘 많이 피곤해 보였다. 아르바이트를 3곳이나 한다고 들었다. 미안하다, 민준아. 엄마가 제대로 못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엄마는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주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진실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민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상처받을까봐, 자네를 버렸던 엄마라는 걸 알면 실망할까봐. 차라리 친절한 이모로 남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라는 걸. 알아, 민준아. 서연이도 알았을 거야. 하지만 용기가 안 났나 봐. 대호가 상자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봉투였어요. 민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서연이가 돌아가기 전에 우리한테 맡긴 거야.
자네가 법대에 합격하면 전해달라고 했지.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법대에 합격했겠구나. 축하한다, 민준아. 엄마는 내가 꼭 합격할 줄 알았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어요. 엄마는 내게 미안해. 제대로 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는 없어. 멀리서라도 내 곁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어. 눈물이 편지에 떨어졌습니다. 민준아, 훌륭한 법관이 되렴. 내가 꿈꾸던 대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렴.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민주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대호와 부인이 민준을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민주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자신을 숨기셨는지, 모두 민준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민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꿈을 꼭 이루겠다고, 훌륭한 법관이 되겠다고.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민주는 그 노을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꼭 해낼게요.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살게요. 약속할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인이 민준을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앉아라, 민준아. 부인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대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집사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였어요. 민준은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색했어요. 편하게 먹어라. 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편할 수가 없었어요. 포크와 나이프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인이 알아챘는지 조용히 보여줬어요. 민주는 따라했습니다. 음식을 한 입 먹었어요. 맛있었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끔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민주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대호가 서재로 들어가더니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민준아, 앉게. 대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주는 앉았어요. 대호도 옆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회사 서류들이네. 삼익해온 말일세. 대호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회사 소개 자료였어요. 건물 사진, 선박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물류 기업이야. 30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지. 민주는 자료를 봤습니다. 규모가 엄청났어요. 내가 이 회사를 50년 동안 키웠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어. 후계자가 필요해. 대호가 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민준아, 자네가 우리 외손자야. 서연이의 아들이고, 그러니 자네가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해.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으라고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법대에 합격했다며? 좋아. 대학 졸업하고 우리 회사 법무팀에 들어오게. 그리고 경영을 배우는 거야. 몇 년 후면 자네가 이 회사를 이끌 수 있을 거야. 대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미 다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네. 대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이었어요. 서연이 명의로 된 통장이야. 10억이 들어있어. 원래 서연이 거였는데 이제 자네 거야. 상속받게.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10억이요? 그게 얼마예요? 그리고 이 집 옆에 있는 작은 집도 자네 거야. 서연이가 살던 집이었거든. 지금은 비어 있어. 자네가 대학 다니는 동안 거기서 살면 돼. 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주는 정신이 없었어요. 고시원에서 살 필요 없어.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히 좋은 곳에서 살아야지. 부인이 다가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서연이한테 못 해준 것들을 자네한테 다 해주고 싶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고 싶단다.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갑자기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여기서 자고 가게. 내일 대답해도 돼. 집사가 민준을 2층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이 정말 넓었어요.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고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편히 쉬세요. 가사도우미가 나갔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고시원 침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바다가 반짝였어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를 물려받는다고요. 10억이라는 돈. 큰 집. 이 모든 게 제 거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1.5평 고시원에서 폐지 줍는 소리를 들으며 일어났는데 이제는 재벌 집안의 외손자래요.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쁜 건지 두려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가방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훌륭한 법관이 되렴. 내가 꿈꾸던 대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회사를 물려받으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돈 걱정도 없고 지위도 높아지죠. 하지만 그게 제 꿈이었나요? 어머니가 바라던 일이었나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가 법관이 되길 바라셨어요.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판사가 되길 원하셨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어요. 아침 7시에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대호와 부인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아침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잘 잤나? 대호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잤어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 대답은 정했나?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두 분을 똑바로 봤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대호와 부인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요. 하지만 민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유산은 받을 수 없어요. 회사도 물려받을 수 없고요. 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부인도 놀란 얼굴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저는 법관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가 바라신 일이에요. 제 꿈이기도 하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법관이 되는 것과 회사를 물려받는 게 모순되지 않아. 법대 나와서 우리 회사 법무팀을 이끌면 되잖아. 아니에요. 그건 다른 일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법정에 서고 싶어요.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판결을 내리고 싶어요. 그게 진짜 법관이에요. 하지만 민준아, 이건 엄청난 기회야. 평생 고생 안 해도 돼. 부인이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생이 두렵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어머니도 평생 고생하셨죠. 저를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은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꿈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억울한 사람을 돕는 법관이 되길 바라셨어요. 그게 진짜 어머니의 유산이에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제 힘으로 법관이 될 거예요. 어머니 돈으로는 한 푼도 안 쓸 거예요. 대호는 한참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화가 난 건지 실망한 건지.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서연이 아들이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집도 똑같고 신념도 똑같아. 우리 딸을 닮았어. 대호가 일어났습니다.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민준도 일어났습니다. 좋아. 내 뜻대로 하거라. 대호가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들어다오. 뭐예요? 서연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게. 자네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는 거야. 그건 괜찮겠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그건 좋아요. 아니, 정말 감사해요. 부인도 다가와 민준을 안았습니다. 우리 손자 기특하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부인이 울었습니다. 민준도 울었어요. 대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셋이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그럼 집은 어떻게 할 거냐? 고시원으로 돌아갈 거야? 대호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당분간은 고시원에 있을게요. 익숙하거든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작은 원룸이라도 구할게요. 알았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우리한테 와. 우리는 내 가족이니까. 내 외할아버지.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저녁 먹으러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부인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민준은 행복했습니다. 돈이나 지위를 얻은 게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꿈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민준의 진짜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법원 청사 앞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법원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26살이 되었어요. 키가 더 크고 어깨도 넓어졌습니다. 얼굴에는 이전보다 단단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사 임용 예정자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작지만 분명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민준이 돌아봤어요. 같은 기수 검사 임용 예정자. 동기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시작이네. 동기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준은 차분하게 웃으며 악수했어요. 다들 고생했어요. 각자 다른 길로 왔지만 결국 같은 자리에 섰네요. 오늘은 검사 임용을 앞두고 진행되는 공식 오리엔테이션 날이었습니다. 몇 달 뒤면 전국 각지 검찰청으로 발령이 납니다.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넓었어요. 비는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바닥은 반듯하게 윤이 났고 벽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안내를 받아 형사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아직 배치 전이었지만 곧 매일 오가게 될 공간이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빈 조사실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진술이 오가고 진실과 거짓이 갈라질 겁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방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펼쳐서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민준아, 훌륭한 법관이 되렴.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민준은 손으로 글자를 따라갔어요. 어머니, 저 거의 다 왔어요. 검사로 임용돼요. 제가 판사가 됐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힘 있는 사람 편이 아니라 약한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니까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눈을 떴어요. 법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준 검사님, 방문객이 오셨는데요. 누구세요? 김대호 회장님 내외분이십니다. 민주는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로비로 나갔어요. 대호와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대호는 70 후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부인도 우아했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민준이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우리 손자 검사 됐네. 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부인이 민준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오셔서 감사해요. 저 혼자였으면 외로웠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안 올 수 있나? 대호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찬 터치였어요. 사진 찍자. 기념으로. 부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셋이서 함께 섰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서연이 묘소에 가져갈 거야. 보여줘야지. 할머니가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준도 웃었어요. 저도 이번 주말에 가려고요. 어머니께 보고 드려야죠.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셋은 법원 앞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재단 소식 들었니? 대호가 물었습니다. 현미 장학 재단요? 그래. 올해 20명한테 장학금을 줬어. 모두 자네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야. 민주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자네도 재단 멘토로 활동하기로 했잖아. 시간 날 때 학생들 만나줘. 네, 꼭 그럴게요. 부인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고시원은 언제 나올 거야? 아직도 거기 있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 거기 있어요. 익숙해서요. 이제 검사 월급 받잖아. 좋은 데로 이사해라. 곧 이사할 거예요. 법원 근처에 작은 원룸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힘으로 할게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호와 부인도 웃었어요. 우리 손자 정말 의젓하구나.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은 행복했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회장 부부를 배웅했어요. 일요일에 저녁 먹으러 와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네, 꼭 갈게요. 리무진이 출발했습니다. 민준은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1.5평짜리 좁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방에서 꿈을 이뤘어요. 이 좁은 공간이 민준을 단련시켰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곰팡이 얼룩이 여전했어요. 민준은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네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준은 청송공원묘지를 찾았어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있고 싶었어요.
언덕을 올라 가동 15번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의 묘소였어요. 꽃을 사왔습니다. 하얀 국화였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곧 검사로 임용됩니다.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어요. 바람이 불어 꽃이 흔들렸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어머니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선택만 하겠습니다. 민주는 바르게 서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검사 임용 예정자 김민준, 어머니께 보고드립니다. 묘지를 내려오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은 이제 법의 이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언젠가 이 길의 끝에서 다시 판사석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해낼 생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 속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민준의 이야기는 또 다른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은 이제 법정에서 정의로 피어날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가까운 분들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사연을 이어갈 수 있는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늘 행복하시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